80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80번입니다. 냉동 사이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몰리엘 선도로서 계산할 수 없는 것. 몰리엘 선도는 단순하게 pH, 압력과 엔탈피만을 나타낸 게 아니죠. pH, 압력과 엔탈피 이외에 네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온도도 표시하고, 비체적도 표시하고, 건조도도 표시하고, 또 엔트로피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총 6가지의 상태를, 냉매의 상태를 한꺼번에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고 모리엘 선도라고 합니다. 이 모리엘 선도를 이용을 하면은, 모리엘 선도는 주의할 점은 이제 냉매 전체를 표현한 게 아니고 냉매 하나하나마다 냉매 1kg을 순환시켰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80번 문제 보면 모리엘 선도가 무엇입니까? 모리엘 선도는 냉동 선도라고 해요. 냉동기의 상태를 한마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냉동 선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pH 선도 그래프에다가 pH는 이제 압력과 그리고 엔탈피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근데 여기 압력과 엔탈피 상태에다가 네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린 거죠. 첫째 온도 표시하고요. 그리고 건조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적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 6가지의 상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냉매 전체적인 냉동기 내에서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냉매 순환량은 어차피 냉동기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몰리엘 선도는 냉매 1kg만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죠. 냉매 1kg.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 6가지 상태를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일단은 엔탈피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은 뭐가 돼요? 냉동 효과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냉매 1kg 압축할 때 생기는 압축일이죠. 이거 이렇게 비율을 또 나눠보면 뭐가 나와요? 성능계수가 나오죠. 그렇죠? 이론적인 성능계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엔탈피를 거꾸로 이렇게 버리는 걸로 하면 뭐가 돼요? 냉매 1kg당 응축 부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걸 이용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냉동 효과 알 수 있고요. 압축일 바로 읽으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플래시가스 발생량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가? 플래시가스 양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비율 나누면은 이걸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성능계수, 성적계수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냉동기의 총 용량을 참고하면은 냉동기 용량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냉동기 용량입니다. 이게 냉동 능력이죠. 냉동 능력이 주어진다면 냉동기 용량 나누기 뭐예요? 냉동 효과 그래프에서 이거 냉동 효과 해보면은 계산이 뭐가 돼요? 냉매 순환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냉동기 성능에서 필요로 한 계산들은 뭐 거의 해당이 나오죠. 그리고 냉매의 순환량이 나오고 이 순환량이 만약 구해졌다 그러면은 킬로그램 압축률 곱하면은 압축기 전체를 통과할 때 투입이 되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소요 동력도 나오죠.
나는 게 860하면 킬로와트도 계산이 되고요. 이제 굳이 하자면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압축일 전체로 들어가는 거 해서 나누기 한 다음에 860 해주면은 몇 킬로와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 뭐가 나와요? 앞뒤에 소요 동력까지도 몇 킬로와트짜리들 이렇게 계산이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냉동기의 상태를 대충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요 지점까지 온도가 몇 도나 될까? 떨어진 거 이렇게 되면 온도 읽어보면 또 뭐가 알 수 있어요? 반냉각도 계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웬만한 중요한 다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다 가능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산할 수 없는 거, 오염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열을 전달하고 있는 전열면에서 오염이 되어서 뭐 불순물이 끼었다든지 물때가 끼었다든지 기름때가 끼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열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정도 열 저항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오염계수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네. 보기에 이제 값은 냉동 능력, 성적계수, 냉매 순환량 뭐 이런 것 등등은 어떤 한 가지 조건만 주어주면 다 풀어지는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이 있는데 81번에 이제 사이클이란 용어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클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자전거냐? 그게 아니고 순환 변화. 우리나라 말로 붙인다면 순환 변화라고 한다. 순환.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2번 이상의 변화 후에 다시 원 상태로 원래 상태로 어때요? 되돌아오는 그런 변화. 네, 이것을 가리켜서 순환 변화, 사이클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 변화, 순환 변화에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사용이 돼요. 뭐 등압 상태에서 나머지는 변했느냐, 압력이 일정이고 아니면은 등온 상태에서 온도는 똑같은데 나머지들이 상황이 변했느냐. 알겠죠? 뭐 등등 또는 뭐 정적 체력이 일정한데 나머지는 뭐 변했느냐 뭐 이런 것 등도 있고요. 또는 단열 열량은 차단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황이 변했느냐 이런 것 등등을 말합니다. 어떤 육체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압력만 일정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왔다리 갔다리 변했는지 온도는 일정한데 나머지가 왔다리 갔다리 변했는지 아니면 체력이 일정한데 나머지는 어때요? 이 왔다리 갔다리 변했는지 그 다음에 열량은 차단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 등등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가지가 있고 이 단열과 어떻게 보면 등온 변화의 중간쯤 되는 게 폴리트로픽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는 등압 변화, 등온 변화, 정력 변화, 단열 변화 이면서 나머지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엔탈피 변했는지 뭐 압력이 변했는지 온도가 변했는지 체력이 변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냉동기를 구성하는 것은 4대 장치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지금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렇게 4대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순환이 되면서 일어나는데 압축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단열 상태의 변화인데 뭐예요?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등온 압축.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팽창밸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열 팽창으로 간주하죠. 그렇죠? 증발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자꾸 늘어나죠. 액체가 기체로 막 늘어나죠. 부피가 열을 타면. 그래서 등온 뭐예요? 팽창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단열 등온, 단열 등온. 단열이 2개, 등온이 2개.
생기고 압축, 압축, 팽창, 팽창 이게 따라 붙어 있는데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 단일 압축, 등원 압축, 단일 팽창, 등원 팽창. 이렇게 변화하는 사이클 순환 변화. 이것을 이런 사이클을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제 역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죠. 그럼 이렇게 돌면 반대로 이게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알겠죠? 이걸 반대로 돌리는 것은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카르노 사이클. 이렇게 돌렸으니까 거꾸로니까 역자가 붙어서 역카르노 사이클. 이건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냉동기의 원리. 등원 팽창할 때는 조건이 있죠. 온도는 안 변하는데 늘어나야 돼. 늘어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액체가 열을 빨아들여서 뭘로? 기체로 막 엄청 늘어나는 거죠. 물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1리터 100도에서 증가하면 1840배로 늘어납니다. 1800배 이상 늘어나요. LPG 같은 경우 내과소액가스도 액체가 이렇게 열을 빨아들여서 기화를 하게 되면 약 600배, 아니 250배 팽창이에요. 250배. 그 다음에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막 600배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엄청 팽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열을 빨아들여서 기체로 되는 것이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팽창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액체 기체로 될 때는 특징이 또 뭐예요? 온도 안 변하죠? 네. 온도는 일정한데 어때요? 상태만 변하는 거죠. 상태. 그래서 등원 팽창은 말을 그대로 어떻게 돼? 등원 팽창이 일어나려면은 열 흡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등원 압축은 반대로 열을 어때요? 버려야죠. 네. 열을 방출하는 거죠. 네,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기체가 액체로 되면 부피가 확 반대로 줄어들죠.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열을 버려야죠. 네.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역시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반대로 액체가 기체로 될 때처럼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는 안 변합니다. 잡열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이때는 잡열을 버리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네 개의 현상을 순환을 시켜서 변화를 했더니 다시 원상태로 원지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건 사이클 변화예요. 근데 이 사이클 변화를 이용을 해서 작동을 시켜보니 한쪽은 열이 흡수가 되고 한쪽은 어쩐다? 열이 방출이 된다. 아, 열 흡수되는 쪽을 이용하면 주변이 썰렁해지겠네? 그러니까 냉동기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냉동기로 이용하기 위한 순환 변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 이렇게 순환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이 사이클이 뭐라고요? 역카르노 사이클이다. 역카르노 사이클. 아시겠죠? 역자 붙어 있어요? 예. 기차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카르노 사이클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성은 네 가지 맞는데 이렇게 반대로 되면 이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고,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카르노 사이클이다. 이런 식이에요. 카르노 사이클은 보일러에서 보통 이용되는 것이고요. 역카르노 사이클은 냉동기에서 이용이 됩니다. 자, 82번. 다음 중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 방금 했던 역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83번.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있는데요. 두 개의 단열 변화가 있고요. 단열 변화 있죠? 네. 단열. 그 다음에 두 개의 등원 변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단열 두 번, 등원 두 번으로 있습니다. 자, 단열 두 개 과정과 두 개 등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4번 문제.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방금 풀었던 문제예요. 두 개의 단열과 두 개의 등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역카르노 사이클은 어떤 상태의 변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역시 같은 문제이죠? 네. 두 개의 단열 과정, 두 개의 등원 과정. 거의 4번. 네? 그러니까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이 전부 다 역카르노 사이클의 구성에 대해서 이 냉동기를 이루는 기본 원리 역카르노 사이클 4대 장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이것을 역카르노 사이클을 지금 단열 압축, 등원 압축, 단일 팽창, 등원 팽창 이렇게 구성을 나타냈는데, 제가 이것을 오해 법칙 설명할 때
혹시 왼쪽 수직선이 압력, 오른쪽의 수평선은 최적. 그래서 압력과 최적으로 그래프를 나타낸다면은 보일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혀지는 반비례가 되죠. 정확하게. 이제 접으면 딱 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최적과 압력이 반비례하다 서로. 네? 최적과 압력은 서로 어쩐다? 반비례하다. 반비례하는데 결국에는 압력과 최적을 곱하면 반비례함까지 곱하면은 서로 어쩐다? 일정한 숫자가 될 거니까. 이게 보일의 법칙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조건이 되려면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온도는 어때야 돼요? 온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온도는 일정이에요. 온도를 일정하다는 것을 등원합니다. 자, 봅시다. 체력이 이렇게 되는 거, 이쪽으로 왼쪽으로 진행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체력이 줄어드는 방법은 압력을 세게 눌러주면 줄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체력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되니까 줄었죠.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이 처음 압력이 요만큼에서 어때요? 처음 압력이 물론 압력이 세진 거죠. 그 압력을 세게 들으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처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세게 눌렀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압축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압축 과정이 되면은 공간이 좁아지면서 속에 들어있던 기체한테 이런 게 어때요? 서로 부딪히는 횟수,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좁은 공간에서 이 튕겨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올라간다. 속의 내부 온도. 온도가 뜨거우니까 속에 있던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산이 돼요. 충분히 발산이 되어서 바깥의 온도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열이 잘 발산이 되면 그러면 누르면 누른 대로 부피가 줄어든 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약에 눌렀는데 속이 즉시 뜨거워져서 외부로 열이 잘 발산이 안 되면 속이 뜨거운 채로 있으니까 기체는 뜨거우면 다시 어때요?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재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축이 어때요? 부피가 안 줄어드는 거죠. 그 부피를 줄이려면은 재팽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율로 요만큼의 똑같은 비율로 부피를 줄이려면 압력을 훨씬 높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급상승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하고 안 맞아요. 보일의 법칙은 이 기체 압력과 체력이 반비례 서로 곱하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보일의 법칙은 이렇게 완만하게 45도로 경사를 줬을 때 딱 접으면 접혀지는 그래프 곡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등온 상태에서는 이게 보일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이 그래프고 만약에 열이 속에 눌렀을 때 뜨거워졌는데 열이 충분히 못 빠져나가는데도 부피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데 못 늘어나게 줄이니까 압력을 엄청 세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열이 못 빠져나가는 뭐야? 열이 흐름이 차단되어 있는 단열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온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고 단열 변화는 뭐예요? 급경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은 단열 상태 2개, 등온 상태 2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 설명은 압축이에요. 압축. 그럼 반대로 되면요. 부피가 늘어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렇게 변화되면 화살표가 그러면은 뭐예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팽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압축, 팽창 이거 2개를 잇는 거죠. 2개를 이으면은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하고 V라고 할 때 급경사, 완경사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 단열 상태 뭐예요? 줄어드는 압축. 이거 뭐예요? 등온 완만한 상태, 등온 상태에서 압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급경사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하죠?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이쪽 변화는 뭐예요? 완만한 상태, 등온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변화, 등온 팽창 이랬죠.
방금처럼 등원 압축을 하려면은 온도가 똑같은데 이렇게 부피를 줄이려면은 속에 뜨거워진 만큼 열이 어찌해야 된다? 발산이 돼야 된다.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는 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단열은 열이 못 빠져나가요. 차단돼 있고 여기도 열이 차단돼 있죠. 열 흐름은 차단돼 있죠. 그리고 등원 팽창이 되려면은 등원 압축하고 반대, 팽창과 압축은 반대이기 때문에 열을 어때요? 흡수해야 돼요.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장치로 보면은 이 단열 압축하고 있는 것은 장치가 어디에 해당돼요? 압축기에 해당돼요. 사대장치. 열을 버리고 있는 등원 압축을 하고 있는 장치는 중축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열 팽창을 이루고 있는 건 줄텀슨 효과에 의해서 이거 뭐예요? 팽창 밸브의 장치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열을 빨아들이고 있는 등원 팽창은 장치가 어디에 해당된다? 증발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게 4대 장치죠. 그래서 보기 중에 보면은 86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역하노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C에서 D의 과정은 압축 과정이다. 이제 번호가 붙어있기를 이게 A죠. A. 네. 그렇죠? 네. A 붙어있고 이 지점이 뭐야? B. 이 점이 C. 이 점이 D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에서 C에서 D는 압축 과정이다. C에서 D는 압축 아니죠. 팽창이죠. 네, 틀렸고요. B하고 C, D하고 A 변하는 등원이다. B하고 C, 그 다음에 D하고 A가 변하는 것은 등원 상태에서 변하는 것이다. 등원 압축, 등원 팽창이니까. 보기 4번이 설명이 맞았네요. 4번 A에서 B가 변할 때는 A에서 B로 변할 때는 냉동기의 장치의 증발기에 해당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압축기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4번 역하노드 사이클은 한 개의 단열과 두 개의 등원으로 되어 있다. 틀려있죠? 단열, 등원. 그래서 단열 두 개, 등원 두 개로 되어 있죠. 두 개씩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기 설명은 4번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번. 냉동 사이클의 구성 순서가 발견된 거. 이거 순서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장치명으로 보면은요. 압축기, 응축기, 그 다음에 뭐야? 팽창을 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뭐야? 증발시키고. 그래서 이 사대장치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압축한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팽창, 그 다음에 증발. 거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다음에 역하노드 사이클은 냉동장치 각 기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다르게 연결된 것. 이제 기호를 잠깐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죠? 기호를 바꿔서 똑같은 PV 그래프인데 기호 자체만 바꿔놨어요.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로 이렇게 여기가 B고요. 이쪽이 D네요. 이쪽이 D예요. A, C, D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치 명칭이 어차피 C에서 D가 R이고요. B에서 A가 뭐예요? 응축기. A에서 D가 팽창결구. 그 다음에 D에서 C가 뭐예요? 증발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만 잘 찾아서 일단 장치 명칭을 이니셜로 한 글자씩만 써놓으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3번에 보면 B에서 A가 응축기다. C에서 D가 압축기다. B에서 C가 증발기다. A에서 D가 팽창변. 근데 이게 팽창변 하고 나오는데요. 팽창변. 이게 변이 똥변자가 아니고 영어로 밸브를 한자로 변이라고 해요. 밸브. 팽창변이라고 하고 가령 체크 밸브, 그러면 체크 변 이렇게 해서 말하고요. 자 그럼 변자 그러면 밸브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전 이렇게 나오면 전이 마개를 뜻한다. 알겠죠? 마개. 뭐 막아놓는 거. 가용전 그러면 가용마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용전이다. 그러면 가용마개 이런 뜻이고요. 무슨 변 그러면 밸브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틀게 보세요.